지금 몽골 청년 문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가 세대 전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문화정책연구소 긴급 보고. 한글 학습 증가율 전년 대비 237% 폭등.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취업 검색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상위 검색어가 한글 감정 표현, 한글 일기, 한글 캘리그라피였다는 겁니다. 저는 곧장 울란바토르 대학가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카페 구석에서 한 여학생을 봤죠. 그 학생은 노트북도 아니고 취업 서류도 아니고 자기 가장 사적인 일기를 한글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몽골어가 아니라 한글로 쓰나요? 그 학생이 조용히 말했죠. 한글로 쓰면 제 비밀이 지켜지는 느낌이에요. 왜 몽골 청년들은 영어도 러시아어도 아닌 한글을 자기 감정의 언어로 선택하기 시작한 걸까요? 왜 취업용이 아니라 일기장과 메모장부터 한글로 채우기 시작한 걸까요? 600년 전 세종이 만든 문자가 지금 몽골 청년들의 밤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몽골이 한글에 빠진 충격적인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그날 아침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몽골 청년 한글 학습 증가율 전년 대비 237%. 당연히 한국 취업 때문이겠죠. 고용허가제, 유학, 어학연수, 뻔한 이유였습니다. 바트에르덴, 저는 몽골 문화정책연구소 분석관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1년에 10번도 넘게 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죠. 검색어 순위 1위가 한국어 이력서 작성법이 아니었습니다. 한글 감정 표현 모음. 2위는 한글 캘리그라피 따라쓰기. 3위는 한글로 쓰는 일기 예시. 저는 데이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집계 오류 아니냐고요. 담당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번 확인했고 SNS 크롤링 데이터도 동일하다고요. 저는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문구점 판매 통계도 이상했어요. 한글 연습장 판매량이 전년 대비 412% 증가. 한글 스티커 세트 품절 사태. 한글 다이어리 제작업체가 3곳에서 16곳으로 급증. 이건 취업 준비생들이 쓸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료 치매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한국 취업 그렇게 많이 가나요? 치매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줄었는데요. 작년보다. 그 순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취업은 줄었는데 한글 학습은 폭증했다. 이건 산업 논리로 설명이 안 됐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SNS 게시물 분석 결과가 나왔죠. 한글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 중 83%가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고작 9%, 나머지는 닉네임, 문신 디자인, 캘리그라피 연습.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이유를 몰랐죠. 문득 창밖을 보니 대학가 카페 간판에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어요. 현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수우바타르 광장 근처 대학가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서점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저는 멈췄습니다. 진열대 전면에 한글 노트가 빼곡했죠. 하루 한글 기록장, 한글 감성 메모, 한글 캘리 카드 세트, 심지어 한글로 쓰는 꿈 일기라는 제목도 보였어요. 저는 점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요즘 많이 팔리나요? 점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재입고해도 모자라요. 특히 대학생들이 거의 다 사가죠. 저는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속지를 펼쳤더니 한글 자음과 모음이 연습할 수 있게 인쇄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단에는 감정 표현 예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외로워, 그리워, 힘들어. 이건 외국어 교재가 아니었어요. 감정 기록 도구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사서 나왔습니다. 바로 옆 카페로 들어갔죠. 오후 2시, 카페는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고개를 돌려 화면을 봤죠. 한글이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한글 문장들. 그 학생은 종이 노트도 함께 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요. 한국어 공부하세요? 학생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일기 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를 한글로요?
네, 요즘 계속 한글로 쓰고 있어요. 왜 한글로 쓰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몽골어로 쓰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가족이 볼 수도 있고 친구들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쓰면 제 비밀이 지켜지는 느낌이에요. 저만의 언어가 된 거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사적 영역을 지키는 도구가 됐다는 거였어요. 학생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슬펐어요. 내일은 괜찮을까요? 짧은 한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 이름을 물었어요. 사란게렐이라고 했습니다. 사란게렐은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해요. 누구는 인스타그램 닉네임을 한글로 바꿨고요. 누구는 메모 앱 전체를 한글로 쓰고 있어요. 저는 카페를 나오며 주변을 다시 봤습니다. 2명의 학생이 한글로 메모하고 있었고요. 한 명은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한글 문구를 띄워놨더군요. 이건 취업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 표현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데이터는 맞았어요. 하지만 해석이 완전히 틀렸던 겁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울란바토르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대학가, 카페, 서점, 코워킹 스페이스, 한글을 쓰는 청년들을 찾아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한글인가요? 첫 번째로 만난 태무지는 스타트업 디자이너였습니다. 저는 브랜딩 스케치를 할 때 한글을 써요. 왜요? 태무지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한글은 네모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조립되는 방식이 레고 같아요. 저는 이걸로 아이디어를 정리해요. 시각적으로 균형이 잡혀서 생각도 정리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의 스케치북을 자세히 봤습니다. 한글로 적힌 단어들이 도형처럼 배치돼 있었어요. 진짜 디자인 요소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난 건 대학생 엔흐자르갈이었어요. 저는 한글이 배우기 제일 쉬웠어요. 영어는 철자가 너무 복잡하고요. 중국어는 너무 많고요. 한글은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쓰는 것도 일주일이면 익숙해졌죠. 엔흐자르갈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메모 앱 전체가 한글이었어요. 저는 감정을 짧게 적는 걸 좋아해요. 한글은 두세 글자로도 감정을 다 담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리워. 이 세 글자면 충분해요. 몽골어로 쓰면 훨씬 길어지는데 한글은 딱 끊어져요. 그래서 제 머릿속도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세 번째 인터뷰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프리랜서 작가 바트 수렌이었어요. 저는 아예 필명을 한글로 지었어요. 바트 수렌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SNS 계정 이름이 한글 세 글자였어요. 왜 한글로 지으셨어요? 바트 수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 정체성을 숨기면서도 드러낼 수 있어요. 몽골 사람들은 못 읽지만 한국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읽을 수 있죠. 저만의 암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예뻐요. 저는 그날 저녁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배우기 쉽다. 구조가 보인다. 감정을 짧게 적기 좋다. 시각적으로 예쁘다. 생각이 정리된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문자 체계 자체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언어가 아니라 도구로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도구가 몽골 청년들에게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현상일까? 아니면 곧 사라질 일시적 트렌드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문화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화자원관리국 국장님이 자료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바트에르덴, 자네 보고서 봤네. 한글 학습 증가 현상 말이야. 네, 맞습니다. 국장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 우리 문자에 대한 자긍심이 약해질 수 있다고. 옆에 앉은 교육정책과 담당자가 거들었어요. 청년들이 왜 우리 문자가 아니라 외국 문자를 쓰는 거냐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우려 기사를 내보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청년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장님은 손을 저었어요. 그래서 더 문제지.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SNS를 열어봤습니다. 그날도 한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이었어요.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한 청년이 썼더군요. 어른들은 걱정하지만 우리는 그냥 좋아서 쓰는 거예요. 다른 댓글도 비슷했습니다. 한글 쓰는 게 우리 문화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 도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읽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썼어요. 부모님 세대는 러시아어 배웠잖아요. 우리는 한글 배우는 거고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엄청났어요. 기성세대는 문화 침탈로 봤고요. 청년 세대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봤습니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갔어요. 이번엔 다르항과 에르데네트까지 갔습니다. 지방 도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 카페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한글로 메뉴판 읽는 걸 더 좋아해요. 감성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메뉴 이름 몇 개를 한글로 바꿨어요. 매출이 올랐거든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미 시장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책이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한글 사용은 청년층 자발적 선택이며 문화 정체성 약화가 아닌 표현 도구 다양화로 해석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제출하기 전에 망설였어요. 이 문장이 상부에서 받아들여질까?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밖에서는 대학생들이 한글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정책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 금요일 몽골 국립대학교 세미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몽골 언어학회 특별 세미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효율성이었어요. 발표자는 몽골 출신이지만 서울대에서 언어학 박사를 받은 김하늘 교수였습니다. 김하늘 교수는 단상에 올라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표가 떴습니다. 세계 주요 문자 체계 학습 시간 비교. 한글 평균 학습 시간은 24시간, 키릴 문자는 60시간, 라틴 알파벳은 40시간, 중국어 간체자는 2200시간,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김하늘 교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글의 특징, 자모 조합 방식, 14개 자음, 10개 모음으로 1172개 조합 가능. 배우기 쉽고 쓰기 빠르고 디지털 입력 효율 최상.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글은 지나치게 잘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돼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교육부 관계자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김하늘 교수는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몽골 청년 300명 대상 실험 결과. 한글 기초 습득 평균 18시간. 영어 알파벳 습득 평균 35시간. 감정 표현 만족도 한글 92%, 몽골어 76%. 교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한글을 선택하는 건 유행이 아닙니다. 효율성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쉬운 도구를 찾습니다. 한글이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올로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문자는 뒤떨어진다는 말인가? 김하늘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한글이 예외적으로 효율적인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김하늘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가능할까요? 김하늘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글이 몽골에서 더 확산될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좋은 도구는 국경을 넘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기사 제목들을 확인했습니다. 몽골 학계, 한글 효율성 공식 인정, 디지털 시대 최적 문자는 한글, 언어학자, 한글 확산 불가피 전망. 이건 더 이상 청년 문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검증된 흐름이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새로운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한글 확산은 문화 현상이 아니라 효율성 선택이다. 저는 그 후 한 달 동안 3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울란바토르, 다르항, 에르데네트,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예술가 모두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글인가요? 첫 번째 대학생 오유는 말했습니다. 저는 슬플 때만 한글로 일기를 써요. 왜요? 오유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몽골어로 쓰면 너무 현실적이에요.
가족한테 들킬까봐 무섭고요. 한글로 쓰면 제 감정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느낌이에요. 저만 읽을 수 있는 암호 같아요. 두 번째 직장인 투야는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업무 메모를 한글로 적어요. 동료들이 못 읽으니까 제 생각을 정리하기 좋거든요. 회의 중에 짧게 적는데 한글이 제일 빨라요. 세 번째 프리랜서 간바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닉네임을 한글로 바꿨어요. SNS에서 한글 닉네임 쓰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고요. 외국 친구들이 물어보면 설명해주는 재미도 있어요. 네 번째 디자이너 나라는 감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글 폰트가 좋아요. 작업할 때 한글로 키워드 적으면 디자인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다섯 번째 예술가 바트는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 작품에 한글 제목을 붙여요. 몽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중간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인터뷰를 계속하며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감정 기록용, 빠른 습득, 친구 문화, 디자인 감성, 자기만의 언어, 모든 이유가 달랐지만 하나로 모였어요. 이게 제일 솔직해져요. 저는 15번째 인터뷰 대상자를 만났을 때 확신했습니다. 대학생 에르덴이었어요. 에르덴은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로 쓰면 거짓말을 못해요. 왜요? 에르덴은 웃었습니다. 외국어니까 꾸밀 필요가 없어요. 몽골어로 쓰면 남한테 보이는 저를 쓰게 되는데요. 한글로 쓰면 진짜 제 모습을 쓰게 돼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글이 진실의 언어가 돼버린 거였어요. 저는 30명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글은 유행이 아니라 생활습관 변화였습니다. 외국 문자를 감정용, 생활용, 관계용으로 바꿔버린 세대. 이들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한글은 몽골 청년층이 선택한 감정과 사고의 보조 언어다. 문장을 적으며 저는 떨렸습니다. 이 문장이 상부에서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수정 지시가 내려올까?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제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에 호출당했습니다. 국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국장님이 인쇄된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트에르덴,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국장님은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이 문장 말이야.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한글은 몽골 청년층이 선택한 감정과 사고의 보조 언어다. 이건 너무 나간 표현 아닌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국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 의도는 알겠지만 이 표현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네. 보조 언어라는 표현은 마치 우리 언어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추가적 도구라는 의미였습니다. 국장님은 손을 저었어요. 알아. 하지만 여론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내게. 저는 침묵했습니다. 국장님이 다시 말했어요. 바트에르덴, 자네가 현장을 본 건 인정하네. 하지만 보고서는 정책 자료야. 너무 솔직하면 문제가 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인터뷰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오윤이 말했죠. 한글로 쓰면 제 감정이 안전하게 보관되는 느낌이에요. 투야는 말했습니다. 한글이 제일 빨라요. 에르덴은 말했어요. 한글로 쓰면 진짜 제 모습을 쓰게 돼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장을 고쳐야 했어요. 커서를 문장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학생 2명이 카페 앞에서 한글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문장을 지우려고 했지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될 테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노트를 꺼내 적었어요. 현장은 이미 변했다. 행정문서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일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개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제 생각을 적은 거였어요. 600년 전 조선의 세종은 백성이 쉽게 읽고 쓰게 하려고 문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자가 몽골 청년들의 밤을 채우고 있다. 저는 이 한 달간의 조사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취업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글은 쉬웠고 빨랐고 예뻤고 솔직했어요. 청년들은 한글로 감정을 적고 생각을 정리하고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한류의 부산물이 아니었어요. 문자 체계 자체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울란바토르 밤거리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한 명의 청년이 한글로 일기를 쓰고 있겠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좋은 것은 국경을 넘는다. 진짜 편한 것은 시대를 넘어 살아남는다. 한글이 바로 그런 문자였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세종이 만든 원리, 배우기 쉽고 쓰기 빠르고 조합이 자유로운 문자. 그 원리가 21세기 몽골 청년들에게도 통했던 겁니다. 이건 문화 침탈이 아니었어요. 보편적 가치의 확산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국장실로 다시 갔습니다. 보고서는 수정하지 않았어요. 국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트에르덴, 자네 고집이 세구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이렇습니다. 국장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았네. 내부 보고로만 올리겠네. 저는 고마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한 청년이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에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총도 돈도 아닌 문자 하나가 다른 나라 청년들의 감정 언어가 됐다. 그게 진짜 국가 경쟁력이다. 세종은 6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만든 문자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 청년들의 마음까지 적게 될 거라는 걸. 저는 노트를 닫고 다음 조사 계획을 펼쳤습니다. 이 현상은 계속 추적할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몽골 밤거리에 오늘도 누군가는 한글로 마음을 적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들이 모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음 보고서 제목을 적기 시작했죠. 한글, 국경을 넘은 감정의 언어.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